2부 순서에서는 기술이 더 높은 포용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간격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고 질의도 남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또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질의를 대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이 모든 일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술이 소외할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을 개발하는 쪽과 기술을 사용하는 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구글의 제품 포용성 사례를 포함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과연 포용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더밀크 코리아의 박원익 부대표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익 부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밀크 코리아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익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조선비즈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실리콘밸리 본사를 둔 더밀크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주로 취재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구글이랑 그리고 애플 중심으로 실리콘 기업들의 포용성 확대 사례,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리포트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포용성, 그리고 다양성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AI의 문제, AI 기술이 제일 이제 핫하니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또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 나은 미래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구글 개발자 대회 I/O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매년 이제 구글이 하는 행사인데 이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한 행사에서 이 영상이 소개됐고요. 구글 프로덕트 디렉터가 구글 프로덕트 마케팅 디렉터가 한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 사람들은 흔히 카메라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카메라 기술에는 많은 판단이 들어가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판단은 비유색 인종이 해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구글 엔지니어들이 왜 카메라 기술이 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 보정이 전혀 없었던 과거의 사진인데 백인과 흑인을 한 앵글에 담았을 때 문제점이 좀 또렷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흑인은 거의 뭐 드러나지 않고 백인은 이제 또렷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코닥이 만든 코닥 컬러 필름으로 인화한 사진인데 당시에 코닥 기술이 백인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 그리고 빛에 더 잘 반응하도록 그런 화학 약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메라 사진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밤하늘에 이제 어두운 장면과 그 밑에 이제 사람이 같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이 찍으면은 피사체가 함께 또렷이 담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별이 보이거나 아니면 피사체가 아예 안 보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기술이. 노출도 그렇게 맞춰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구글이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AI를 학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랑 노출을 좀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인위적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해내지 못하는 거를 기존의 카메라가 해내지 못한 거를 AI를 학습시켜가지고 해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되는데 픽셀이라는 카메라 스마트폰을 미국에서는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담긴 제품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은 구글의 태도인데 구글의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 디렉터가 아까 나와서 좀
해주었는데, 이 문제는 기술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사람들이 스스로 외모를 바꾸거나 가꿔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도구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글 내부에서 기술자들이 이런 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저는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의식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발표할 때 제목이 더 공정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한 카메라, 이런 구글의 스탠스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좀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을 함께 찍었을 때 좀 이렇게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어서 제가 슬라이드로 담았고요. 또 한 가지 구글에서 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이번 I/O에서 구글 이제 스마트 캔버스라는 저작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구글 구글 문서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구글 미트라고 해서 줌처럼 이제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서 작업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통합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포용적 언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장이라는 단어, 체어맨을 쳤다, 구글 시트나 이제 구글 문서에서. 그랬을 때 스마트 캔버스가 이 단어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체어퍼슨 아니면 체어, 이렇게 다른 젠더 중립적인 단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구글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엔 좀 애플의 사례인데, 애플도 항상 이제 개발자 대회라는 큰 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6월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조금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분들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를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화면이 작거든요. 작아서 이제 손으로 터치를 하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주먹을 쥐거나 아니면 손을 흔들어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기능입니다. 이런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인 타임이라고 이제 수화를 통해서 말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예를 들면 애플 스토어 같은 데 가서 제품을 사고 싶은데 내가 이제 수화만 하기 때문에 직원이 수화를 모르면은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인 타임이라는 기능을 켜서 접속을 하면은 1대1로 연결을 해줘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사람이 충분해가지고 무조건 다 쓸 수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아직 출시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도우려고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애플에서 많이 쓰는 이제 이모지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캐릭터들이 되게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인, 백인, 흑인 다 있고요. 종교적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포용성을 추구하는 원칙에 관해서 이게 또 영상으로 따로 애플이 공개한 게 있는데, 이분이 애플 디자이너거든요. 여기서 좀 보시면은 포용성에 관해서 애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좀 철학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이 포용성이라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여정이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여정이다.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창의성을 자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용성이라는 게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인다.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팀에서 이게 포용성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저런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팀 구성을 되게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개발자, 디자이너로 채용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이 포용성이 포함돼야 된다. 뭐 단순히 뭐 팀원이 다양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검수, 그리고 이제 소비자 피드백을 받는 모든 과정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또 이제 그 발표자로 애플 이제 WWDC 발표자로 나왔던 분인데 구글 맵 총괄하시는 분이세요. 구글 맵 총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키노트를 하는 장면조차도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장면이어서 좀 넣어봤고요. 또 이제 구글과 애플의 좀 차이가 있는데 좀 재밌는 거는 지금 구글이랑 애플 CEO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조금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포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왼쪽에 구글의 손다 피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인이죠. 아시아인인데 CEO 인도 출신이거든요. CEO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팀쿡 같은 경우 애플 CEO 팀쿡 같은 경우도 성소수자라는 거를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름 CEO가 뭐 완벽한 백인의 과거의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들에도 백인 남성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변화가 있다. 실리콘밸리는 이런 변화가 있고 이분들이 본인이 느끼는 거를 조금 아무래도 더 반영할 수 있고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채용할 수 있고 좀 변화를 더 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은 조금 엔지니어 입장에서 백단에서 뭐 이렇게 개발하는 것들이 많고요. 애플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덕트를 만들기 때문에 더 조금 민감합니다.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거든요. 니네 시계는 왜 이래? 니네 스마트폰 왜 이래?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이런 포용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데이터인데 사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일일이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시면은 뭐 여성의 비중이 늘고 있고요. 그 왼쪽이 2020년, 2019년 이제 애뉴얼 리포트인데 구글이 낸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인종 구성이 좀 더 다양해지고 뭐 그렇게 변화가 있다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안 흑인 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 그리고 구글, 그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거는 이제 채용 단계에서 어떻게 그 포용성을 더 이제 개선되느냐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실제 현직자들이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백인이 주류인 거는 맞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47%가 화이트로 인종이 돼 있죠. 근데 어찌됐든 미국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아시아계라든지 뭐 흑인 채용이 많고요. 이렇게 네 계속 그리고 해가 갈수록 좀씩 개선되고 있다. 그런 데이터 여기도 보시면은 피메일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비중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저게 이제 뒤에 다른 탭을 보시면 R&D가 있는데 그 개발단에서 보면은 여성의 비중이 더 적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 직원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여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포용성이랑 다양성에 관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계속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다.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아까 일부에서 이루다 사례가 많이 언급됐는데 AI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이게 과거에 한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미지에 관한 그 구글의 이미지 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글이 뭐 완벽한 게 아니고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15년에 구글 이미지 인식 AI 모델이 저 밑에 사진 보시면은 이제 그 흑인 2명이 나와 있는 사진을 고릴라라고 이제 인식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많이 이걸 또 개선을 했고요. 이미지 인식이 당시가 2015년인데 현재는 훨씬 나아져가지고 거의 뭐 사람에 유사할 정도로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분들이 선생님들분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그 AI 언어 모델 관련해서 GPT-3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 개입했던 회사기도 하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언어 모델에서 그 되게 괄목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젠더 편향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다. 뭐 남성을 지칭할 때 뭐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성은 뭐 긍정적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단순하게 룰 베이스로 AI가 어떤 그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인간과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단계, 이게 이제 대화 모델인데, 처음에 날씨 얘기하다가 끝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챗봇이어가지고, 그냥 주어진 경로대로 흘러가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한한 선택지로 넘어가고, 인간처럼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윤리가 중요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 또 한계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팀닉 게브로라는 그 구글 AI 리서처가 해고돼서 이 부당 해고가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구글 내부에서도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그 논문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아직 그게 이제 논문 때문에 사실은 해고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논문에서 내용이 이런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힘들어서 편향성을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좀 구글이 사실은 지향한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그걸 좀 지적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저는 희망적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든 이게 연구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뭔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정성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카네기 멜론 대학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개발할 때 참고를 해라. 이거는 AI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수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아까 이루다 사례 같은 조금 안 좋은 사례도 있었지만 KLUE라고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AI 윤리를 고려한 고품질 한국어 벤치마크를 만들자 이런 토대로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의 노력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시대 인문학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큰 내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예를 들면 AI 그 다양성, 포용성 전문 조직 같은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구글은 그런 조직을 2,000명 정도 이 직원들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한국 기업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아까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네이버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네이버는 이런 수정이 없다. 저도 그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조금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문학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이 두 책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최근에 발간한 책인데요. 이게 한국에 소개가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기계시대 인문학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준 책이어가지고 혹시라도 원서를 보시고 싶으시면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몰랐던 얘기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또, 기업들이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보여주는 식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이야기 드립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토론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박원익 부대표님께서는, 현지에서 취재를 하셔서 본 사례를 그냥 편견 없이
아마 제공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생중계 보시는 분들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책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원익 부대표님의 발표 내용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입니다. 앞에서 박원익 부대표님이 좋은 사례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제가 이 앞에 일부에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어떤 댓글들이 올라오나 뭐 이런 것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술, 포용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나, 이 오후에 약간 졸린 시간에 유튜브에 오셔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실 정도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회가 조금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문제의식이 그래도 있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접속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이 꿈꾸는 멋진 세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나누는 주제는 사실은 기술이 과연 사회를 어떻게 변하고 오늘 저희 2부 주제가 기술이 더 높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은 아니요인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약간 단호박이라고 하나 약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과연 기술로 인해서 어떤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을 생각해 보면 기술이란 것 자체가 추구하는 게 효율성, 편리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효율성이란 건 말 그대로 다양성, 뭐 포용성과 완전히 대체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효율의 핵심인 자원을 덜 쓰면서 무언가를 신속하게 이뤄내려면 사실 다양성이라는 게 상당히 보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이제 인구가 많고 5,100만 명이 넘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쓸 수 있는 자원을 뭔가 기술을 개발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냈을 때 사실은 수익이 가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고 소비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사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탄생이 많은 것들이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 같으면 기술이란 게 뭐 자동차라거나 어떤 그런 소비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기술은 되게 묘해요. 저는 ICT 기술이라던가 뭐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쓰고 계시고 뭐 카카오톡도 쓰고 있고 페이스북도 쓰고 있는데 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쓰는데 돈을 안 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공공재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모두가 다 쓰고 보편적으로 쓰고 근데 돈이 뭐 추가로 들지는 않고 내가 인터넷망이랑 스마트폰만 있으면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예전엔 공공재였는데 지금은 기업이 운영을 하고 이제 광고로서 수익을 얻고 뭐 그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이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개인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긴다라는 개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공간 성수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입구에 층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입구에 층계만 있는 건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왜냐면 모두 다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뭐 층계로 하는 게 다들 그렇게 하고 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층계로 딱 만들자라고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만든 건물이 자동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애라는 거는 사실은 이 건물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분의 개인 특성 때문은 아니거든요. 만일에 건물이 처음에 입구에 경사로가 있었다면
장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뭐 외모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혀 외모는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장애란 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 때문이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사실은 사회 인프라라던가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부대표님이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를 만들 때 이 사람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도 생각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됐을 때 사실 장애라는 거라는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포용이나 이런 거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테크놀로지 앤 소셜 팔러시라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장애인, 노인,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과 사회 정책에 관한 수업인데 이제 그 수업에서 들어오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그 노화 체험복이라는 에이지 숱을 다 학생들이 입어봐요. 그걸 입으면 이제 80세 노인같이 몸이 변해요. 뭐 녹내장, 백내장도 있어 눈도 흐릿하고 장갑을 껴서 손 촉각도 되게 무뎌지고 그리고 허리도 잘 안 펴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그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한 30분 정도 학생들이 입고 스마트폰도 해보고 뭐 자판기에서 뭐 커피도 빼보고 뭐 이러면 세상을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지 30분 만에 그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뭐 그중에 한 학생은 알고 보니까 자판기가 동전을 밑에서 꺼내면 굉장히 이게 차별적인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구부릴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수업 시간에 복지국가론 수업에서는 많이 하는 게 이제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과제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또 학생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공원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돈 내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학부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 3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불평등이라던가 뭐 불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포용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나는 그냥 기술을 개발하니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이상은 이제 그렇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큰 파급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포용이란 단어를 썼는데 사실 포용은 조금 부드러운 단어고요. 이제 뭐 사회복지학이라던가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 차별 그 사회적 배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됐는데 사회적 배제를 바꾸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부드러운 게 포용이에요. 사실은 시스템은 유지하되 누군가를 더 포함하자라는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왜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 연습해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요. 요즘 뭐 피로사회라고 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주어지고 또 이런 포럼에도 오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술 자체가 포용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효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게 과연 포용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 주셨고요. 저는 들으면서 기술을 온전히 시장에 맡기는 순간 사실은 저희들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면서 토론을 들었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입니다. 네, 말이 앞서서 저는 고백하자면 노안이었습니다. 앞에 이 문서를 적었는데 사실 잘 안 보이는데요. 안경을 벗으면은 잘 보입니다. 근데 제가 노안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제 상사들이 왜 그런지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얘기도 아마 그거랑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아까 발제자 그 박원희 대표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그런 판단은 비유색 인종이 해왔다라는 말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은 AI 컨퍼런스의 발표자 중 여성은 18%, AI 관련 교수 중 80%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등에서 다양한 투명성 리포트를 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분야를 좁혀보면은 페이스북의 AI 연구 직원 중 여성은 15%에 불과하고요. 구글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글 인력의 2.5%만 흑인이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도 4%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늘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근데 각자 그 웹툰 송곳에 보면 서는 위치가 다르면은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서는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마존에서 개발자 채용을 AI에게 맡겼다가 채용 다양성 문제 때문에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용된 기술이 문제였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기술이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I 분야는 현재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심층적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단순히 그럼 이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냐, 그것이 정답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늘리면 정답일 것인가? 절반으로 정확히 맞추면 정답일 것이냐? 아니면 그럼 다양성 어떻게입니까?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답이 어디에 있다. 그것들은 저희가 아까 그 여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정에 있는 것이지 어떤 그 목적점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종과 젠더와 관련한 AI 시스템을 활용한 분류, 탐지, 예측 등에 있어서는 심급하게 재평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잘 인지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정말 많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대표적으로 이제 탈편향 알고리즘을 하는데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편향성이 확인될 경우 이 데이터들을 제거하는 방식들입니다. 이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의 직업과 관련해서 주부, 간호사 등 극단적 편향성이 있을 거고 이 직업들은 여성과 관련해서는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들을 수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방식이 동의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제거 또는 변환하여 근본적인 차별이 제거하도록 방식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훈련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허용하면 전처리 기술이 사용 가능해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처리 기술은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최첨단 학습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기계학습 모듈에 대한 학습 절차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모델 학습 중에 변경 사항을 함수에 포함시키는 통합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처리 기술은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나 학습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할당 네이블에 사후에 다시 네이블을 할당하여 학습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동원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구글의 와디프 툴이라든지 IBM의 AI 페어니스 360,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어런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이용자가 기계학습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차별 요소, 성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아니면 인종이라든지 그런 데서 차별적 요소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탐지해서 데이터에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둬서 그 비중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모델이 잘못 설계되어서 그런 그 편향이 담겨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젠더, 인종 등 이미 명백한 편향들을 수정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려는 기술들의 작동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편향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이 기술에 있어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향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제시하는데 왜 편향인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편향을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수정했는지의 과정을 알 수 없고 그 결과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툴들에서 모두 다 결과 데이터는 제공하는데 왜 이렇게 수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맞추면은 편향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인구 비례 할당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에서의 인구 비례 할당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정확한 것이 그 공정한 것인지 다양한 것은 다양성 그대로 구현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경험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루다 문자뿐만 아니라 이제 공정함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편향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이 공정함이냐, 그래서 공정함을 AI가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함을 구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메타 연구한 논문인데 그 수학적으로 계량적으로 공정함에 대해서 정의한 논문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 메타 30여 개의 공정함에 대한 정의들 중에서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정하면은 저기에서는 또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 예전의 인간들은 전부 다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케이블에서 저는 IPTV를 보는데 IPTV에서 드라마 채널에서 전원일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전원일기에 보면은 밥상을 따로 먹어요. 근데 지금 만약 저희가 그렇게 먹고 있으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런 전근대적인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어떤 AI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학습하겠다 그러면서 케이블에서 IP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채널을 학습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1980년대 관점에서 그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는 학습하는 모든 데이터가 현재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학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내일 조금 더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인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든 인지를 통해서든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기술이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든지 완벽하게 가이드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를 그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인류를 행복하게 좀 더 낫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적인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들의 선한 의도를 믿고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오는 결과물들의 문제점을 현재의 상식 수준에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자동화된,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어떤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이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사람의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을 정확히 예측해내주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언론사들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전에 골상학과 다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기술을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적 취향 함부로 드러내는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 기술을 폐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만드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감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 개발자들이나 기술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귀를 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어떤 사전적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걸 준수보다도 사후적 감시의 결과물들, 저는 그걸 좀 언론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의 결과물들에 대한 감시 결과들을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또 하나의 과정으로,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이게 다 정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리고 편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또 만든 쪽에서는 끊임없이 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토론 들으시면서 우리 발제를 해 주셨던 박원익 부대표님께서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뭐 굳이 덧붙일 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오 연구원님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점을 이제 지적한 게 아까 팀닉 게브루가 쓴 논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 같은 운동이 최근에 일어났는데 이런 거는 과거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AI가 그 언어의 뉘앙스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이건 뭐지? 라고 이렇게 AI가 제대로 인식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험을
지적을 한 내용이 그 논문의 내용이어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런 거를 조금 사후에 조금 교정하거나 좀 이렇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의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자체를 조금 기술이 포용적이다 이렇게 믿지 말고 조금 인간이 인문학적으로 더 개입해서 제도나 이런 걸로 교정할 수 있으면은 많이 조금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부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순서인데요. 먼저 사전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의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오세욱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윤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결국은 그 기술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 교양 교육이 더 요구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도덕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성의 계기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리 기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다 중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그런 문제들, 편견들 그런 것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선은 위치가 다르을 때 보이는 곳이 다른 것처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귀를 연다고 해서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의 주체로서 아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줄였는데 저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의 한 대상으로서 기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에 대해서 기술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 듣고서 여기가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이라면은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한 루프가 좀 형성이 돼서 좀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들이 어떻게 노력할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사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될 것도 있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건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알아듣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 우리가 보는 것과 알아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박원익 부대표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박진후님의 질문인데요. 기술에 대한 접근 장벽이 높은 노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최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게 많은데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 애플 제품 중에 애플 워치에서 그 기능 중에 fall detec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졌을 때 넘어짐을 감지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처음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이거 왜 하지?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노년층의 이제 낙상사라든지 넘어져서 그 사고를 당한 사례가 많아서 실제로 이 기능이 도입되고 애플워치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애플워치를 살 수 있는 어떤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접근성이 기본으로 갖춰져야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노년층을 어떻게 더 포용할 수 있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서비스도 그 노년층 분들이 쓰시는데 이제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날 걸 버전을 쓰셔가지고 지원 그 결제 지원이 안 된다거나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이제 슈퍼챗 아시죠? 유튜브 하시면 슈퍼챗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문의를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 좀 시니어 분들이 그 기술이라든지 조금 그 지금 현재 주류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하는 것, 그게 조금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최문정 교수님께서 사회복지학을 또 전공을 하셔서 약간 요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만 보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말고요. 살짝만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되게 연구하는 분야라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은데 우선은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하면 하나의 이미지인데 사실 요즘 노년학에서는 노년기를 세 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85세 이상이 이제 정말 뭐 올디스트 올드라고 그러고 뭐 75세에서 84세가 이제 중기, 그리고 65세에서 74세가 이제 그 정기 노인이래요. 그래서 노년기도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세 단계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5세 넘으신 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걸 배워서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이 디지털 사회라는 게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세계에서 나중에 다 뭐 일자리에서 다 은퇴한 다음에 세상이 바뀐 거는 이거를 배워서 내가 써서 뭔가를 사회 활동을 하고 이러기에는 사실 8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그러기에는 뭐 개중에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우리 뭐 할머니가 되게 잘 쓰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해요. 좋은 사례들이. 하지만은 그거는 무리라고 하고 저는 그래서 추구하는 게 정말 나이 드시고 이런 분은 휴먼 서비스가 가야 된다. 굳이 디지털을 강요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전 자동화, 전 디지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과도기라서 사실은 지금의 그 나이 드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가 되면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굉장히 디지털을 잘 쓰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도기에 나오는 일시적인 사회 문제지 이게 굉장히 뭐 한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가야지 휴먼 서비스가 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더군다나 한국처럼 그 최저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에서 휴먼 서비스를 자꾸 대체해서 자동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다 약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문제 해결을 꼭 기술에만 맡겨둘 건 아니다. 뭐 그리고 대상도 세분화해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문정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최근 기술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실제 기술적 차원과 함께 리터러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생산하는 사람에게도 리터러시가 필요하고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적 차원은 어떻게 가능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사실 과기부에서도 그 디지털 포용법 관련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들도 나오고 정책에서 뭐 디지털 역량센터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언어처럼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영어라던가 뭐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내가 시대를 살아보니까 이제 요즘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기존의 생애 주기는 뭐 한 25가지는 교육을 엄청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배운 걸 가지고 한 30-40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는 한 20년을 그냥 쉬는 그런 모델로 갔는데 이제는 생애 주기가 변해서 그러니까 계속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교육은 약간 평생 교육해서 조금 취미라던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뭐 저 역시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뭐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은퇴하고 이런 구조가 조금 다 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과학 저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뭐 굉장히 과학이란 게 전문가 몇 명이 소비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중이 다 같이 좀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특히 저는 아까 그 언론도 되게 그 오세욱 그 연구원분께서 이렇게 언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팝컬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 학생들 중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 카이스트에 보면 그걸 보고 왔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 문제도 여성 과학자 이런 엄청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잠깐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는 그냥 보다가 이해가 막 되잖아요. 자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재밌게 좀 할 수 있는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온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2개 하겠다 그랬고 1개 해가지고 기분이 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꼭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질문이 가는 위원님들께서는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QINGDAOKKK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몰라서요. 예, 이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등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혹시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오세욱 연구원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인문학이 지금은 저는 사실 저도 이제 학부 전공이 사학과입니다. 인문대 학사인데요. 인문학이 참 쓸모없는 학문처럼 취급받고 있어서 가끔 슬픕니다. 저희 애가 고3인데 인문대는 안 가겠대요. 근데 사실은 결국엔 또 가다 보면 다시 또 인문학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공정성이란 가치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학적 계량적 공정성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 기준에서의 공정성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둘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 가치 기준의 공정성 기준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수학적 계량적 가치의 공정성은 고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변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인문학적 힘이거든요. 인문학에서 사람은 이렇게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사람은 이러한 방향을 지향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게 공식이 이렇게 바뀔 수도 바뀔 수도 있겠구나. 바뀔 수도 있겠구나. 즉 여성과 남성이 50대 50이 정확하게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는 남성이 60이고 어느 때인가는 여성이 40일 때가 공정할 수도 있는 거고 여성이 40이고 남성이 60일 때가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수학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문학적인 가치 기준에서 발전해 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중요성은 지금은 취업 시장에서 어려울지 몰라도 저는 더욱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박상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기술은 빠르게 진행하는데 사람들은 인문학적 감성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빠른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래서 최문정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인문학적 관점이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피로사회인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고 뭐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그 포럼 오기 전에 기존의 포럼들 봤는데 휴식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디지털 유튜브 보고 뭐 막 엄청나게 많은 정보 속에서 있으면 내가 쉴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정보가 많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돌아보는 거. 아마 오늘 이 포럼이 끝나고도 엄청나게 많은 또 오늘 유튜브도 보시고 수업도 들고 학생이면 저희도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는데 약간은 정보가 없어도 내 생각이 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하면 그게 바로 제가 인문학적 관점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현대인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시간 가난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다들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포럼도 정말 쉼없이 달려왔고요. 우리 주제 발표하시는 분과 토론자들은 바뀌었지만 저는 2시간 내내 지금 앉아서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팁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다음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 360 플랫폼에 들어오셔도 상당히 많은 인문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또 우리 세 분께 같이 읽으면 좋을 책 한 권씩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세 분께서 또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책을 추천한 이유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익 부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추천 도서로 가져온 책은 이제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 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인데요.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가 최근에 되게 핫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Z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뭐 네이버 자회사가 만든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뭐 로블록스 이런 게임 속에서 활동하고 서로 거기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대화하고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점점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많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서 그 사이버 공간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기술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VR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윤리적인 어떤 가능할까? 윤리적으로 이제 교류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포용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이제 과거의 사례, 뭐 2007년에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용자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큰 인기를 누렸던 게임 중에 뭐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 사례 같은 게 여기 소개가 돼 있거든요. 책 내용에. 그래서 똑같이 뭐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 세대들, 젊은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그런 것도 조금 알고 교육도 할 필요가 있고 할 것 같아서 좀 이 책을 골라와 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문정 교수님께서 추천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창배에서 나온 김두식 교수님이 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술 관련된 책을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저는 좀 포용성 관련된 건데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수업과 세미나 많은 정보를 얻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들었던 수업 중에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정말 나의 심장에 약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몇 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3권 정도 책을 항상 사주거나 이렇게 권해주는 책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책인데 영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굉장히 뭐 헐리우드 영화부터 많이 한 편쯤은 다 보셨을 영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소수자의 입장이라던가 어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되게 보는데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쓰세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 뭔가 뭐 당연하니까 윤리라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항상 그 자기 전에 한번 생각나서 씩 웃게 되는 약간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다는 걸 강조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봐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욱 위원님께서 또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대열 교수님이 지으신 그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이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은 인공지능에서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지능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은유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은 지능이라고 할 때 지능이 계산을 잘하고 뭐 기억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공감과 생각 등 보편적인 인지 능력 전반을 의미한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좀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지능인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 저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는데요. 처음엔 저도 겁먹었습니다. 어려울 줄 알고. 근데 말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읽은 책은 2017년 버전인데 올해 4월에 개정 증복판이 나왔습니다. 2021년 4월에. 그래서 그 책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된 인문포럼 제3회 인간과 기술 포럼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술이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화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편리함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름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와 창의의 원천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기술이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최소한 저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포럼이었습니다. 기술 편향성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4회 인간과 기술 포럼은요, 오늘 재밌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기술과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19일 2시에 개최됩니다. 당장 달력에 메모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회 인간과 기술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다음세대재단 방대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